자, 거의 100조 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 지금 딱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로 한국 리츠 시장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가 이 거대한 시장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어떤 계획을 내놓았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리츠라는 게 과연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아주 복잡한 부동산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정부는 바로 이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시죠. 우선 잠자던 거인이라고 불리는 한국 리츠 시장이 대체 얼마나 커졌는지부터 한번 체감해 보고요. 그리고 정부가 왜 갑자기 이 리츠에 새로운 임무를 주려고 하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정부 계획의 진짜 속살, 핵심적인 3가지 변화를 하나하나 뜯어볼 거고요. 이게 과연 현실에서 먹힐까 하는 날카로운 질문도 던져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한국 리츠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제가 잠자는 거인이 깨어났다인데 말 그대로 한국 리츠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그 현 주소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98조 원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리츠 시장의 총 운용자산 규모인데요. 와, 100조 원에서 정말 조금 모자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이 성장세가 정말 수직 상승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불과 한 7년 전만 해도 8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무려 12배 넘게 불어난 거죠. 물론 여기에는 정부가 꾸준히 밀어준 활성화 정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성장한 모습,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정말 말 많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바로 그 PF 시장의 불안정성 같은 부동산 개발 금융에 아주 취약한 고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부동산 개발 금융이 흔들리니까 정부가 리츠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투자 상품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해결사로 역할을 부여하려는 거죠. 혹시 리츠라는 말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부동산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비싼 빌딩이나 쇼핑몰을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사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나 시세 차익을 다 같이 나눠 갖는 거죠. 일종의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바로 이 리츠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PF 문제도 풀고 또 집값 불안 문제도 좀 잡아보려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리츠 활성화 방안입니다.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이 새로운 전략, 그 알맹이는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3가지 큰 변화를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 전략은 크게 딱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지금 막혀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숨통을 틔워주자. 둘째,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더 다양하게 넓히자. 그리고 셋째, 이 리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자, 이겁니다. 첫 번째 변화,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원래 개발사들이 땅 사려면 은행에서 단기로 고금리 대출, 이른바 브릿지론을 받아야 했잖아요. 이게 엄청 위험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방식은 뭐냐면 아예 땅 주인이 땅을 팔지 않고 리츠에 현물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동 대신 그 사업의 지분을 받아가는 거죠. 이걸 토지 현물 출자 리츠라고 부르는데 PF 시장의 부담을 확 줄여보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다각화입니다. 지금 한국 리츠 시장을 보면 자산의 77%,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주택 아니면 오피스예요.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편중되면 당연히 기회도 줄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와, 완전히 다르죠? 데이터 센터, 통신타워, 헬스케어 시설,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정말 다양한 자산의 투자가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정부의 두 번째 목표가 바로 우리 리츠 시장도 이렇게 건강하게 다각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정책의 목표는 바로 사회적 안정입니다.
리츠를 이용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자는 거예요. 이걸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좀 덜어주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부의 계획 굉장히 그럴듯하고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그쵸?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계획이 과연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아주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토지 현물 출자 리츠 모델,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땅 주인이 땅을 파는 대신 사업 지분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위험이 생기는 걸까요? 차이가 정말 명확합니다. 예전처럼 땅을 팔아버리면 돈 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런 위험이 없죠.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땅 주인이 이제 사업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망하면 내 땅값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같이 져야 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땅 주인들이 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할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보죠. 특히 정부가 만들겠다는 그 안정적인 임대주택 리츠, 여기에 투자할 때 혹시 숨겨진 위험은 없을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게 좀 무서운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리츠가 있는데 내 돈은 20%만 들어가고 나머지 80%는 다 대출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자산 가치가 딱 10%만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내 원금은 무려 50%, 즉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일 것 같지만 이 레버리지 때문에 숨겨진 위험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내용과 또 현실적인 과제들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한국 리츠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성공할 수 있을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선순환입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시범 사업을 몇 개 하겠죠? 이 사업들이 반드시 성공해서 리츠에 투자하니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시장에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민간 자본 그리고 연기금 같은 큰 손들이 믿고 돈을 넣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정부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리츠가 그냥 하나의 투자 상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부, 연기금, 개발사, 은행,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까지 이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모든 주요 선수들을 연결하는 중심 허브가 되는 생태계. 이게 바로 이번 활성화 방안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리츠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이 고질적인 문제들을 풀고 안정적인 미래를 여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지금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일시적인 땜질 처방에 그치고 말까요? 아마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성공적인 첫 번째 사례에 달려 있을 겁니다.